안녕하세요. 신의 서재입니다. 오늘은 김현숙 장편 소설 먼 산이 온다가 이 소설의 막바지를 달려가고 있어서 10화에서 마지막 13화까지 한 편으로 묶었습니다. 탐리 우매산골에서 일생을 일부 종사로 목숨줄처럼 지키며 고생 끝에 칠순을 맞이한 숙모 김분랑 여사와 호영과 혜인의 인연은 닿지 못했지만 풋풋하고 아련한 추억으로 남게 된 사랑 이야기가 그동안 사랑을 받았습니다.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도 어떨 땐 감정에 이입이 돼서 마음이 아파올 때도 있었고 설렘을 느끼면서 책을 낭독하기도 했습니다. 이번에도 함께 공감하며 우리 애청자님들이 남겨주신 댓글과 함께 책을 무사히 한 권을 끝냈습니다. 네, 함께 해주셔서 또 힘이 났어요. 그럼 지금부터 마지막 회까지 쭉 가보겠습니다. 오늘도 편안한 시간 되세요. 10. 대입실을 딱 1년 앞둔 어쩜 가장 중요한 시기인 고2의 겨울방학을 생애 첫 데이트로 시작한 혜인의 데이트 후유증은 생각보다 깊었다. 거의 한순간도 그의 생각에서 노연할 수 없을 만큼 온전히 그에게 사로잡힌 몽환적 나날이 이어져 갔기 때문이었다. 열사의 모래바람에 휘말린 듯 강렬한 해일 속에 휩싸인 듯 전혀 평상심을 찾기 힘든 시간들이 흘러갔다. 종로 학원가에서 수학의 명강의로 알려진 특강을 듣고 밤늦은 시각 혜인은 행촌동 가파른 골목길을 오르고 있었다. 끓어오를 듯 뜨거운 열기의 학원 강의 내용은 아랑곳 없이 그녀의 머릿속은 온통 호영의 생각만으로 가득했다. 그는 지금쯤 어디에 있을까? 논산 신병 훈련소에 갇혀 적성에 안 맞는 훈련병 노릇에 길들여져 가고 있는 것일까? 하지만 그러한 상상은 뭔가 그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는 생각에 혜인은 살풋 웃음을 머금으며 고개를 저었다. 그때 언덕 위 집 앞 가로등에 기댄 채 긴 그림자를 들이우며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는 모습을 발견한 혜인의 가슴에 한바탕 회오리가 일었다. 어둠 속에 얼핏 다가드는 실루엣이 누군가를 닮았다고 느끼며 혜인은 마치 헛것을 본 양 눈을 크게 뜨고는 그곳을 향해 다가갔다. 어딜 갔다 이래 늦었노? 밤에 혼자 다니면 위험하다. 호영이었다. 기절할 듯 놀란 혜인의 가슴에 반가움이 솟구쳤다. 군대에서도 퇴짜다. 이니가 제일 보고 싶더라. 농담하듯 말하는 호영의 눈빛은 그러나 깊고 뜨거웠다. 혜인의 어깨를 부드럽게 감싸며 추위로 얼어있는 볼을 녹이듯 어루만졌다. 전에 없던 그의 과감한 행동에 혜인은 자신도 모르게 몸을 움츠리며 그의 품을 빠져나와 집을 향해 몸을 돌렸다. 뭔지 모를 어색함, 부끄러움, 그리고 서슬퍼런 아버지의 호통이 그런 행동을 낳았을 것이다. 잘 자그라. 얼굴 봤으니 됐다. 그 말을 던진 후 호영은 추위와 어둠 속으로 성큼성큼 멀어져 갔다. 유독 춥고 외로워 보이던 그 밤, 그의 뒷모습은 오래오래 혜인의 마음에서 지워지질 않았다. 이듬해 세봄과 함께 혜인은 마침내 대학생이 되었다. 그리고 호영은 신검 결과 기간지에 이상이 있어 군복무 면제 판정을 받아 학교로 돌아왔다. 제적 대상자 명단에 올랐으나 학교 측의 배려와 선처로 가까스로 복학이 된 것이었다. 그러나 두 사람은 서로의 마음 깊은 곳에 자리한 갈망과는 달리 이제 더 이상은 가까워질 수 없는 보이지 않는 견고한 막과 같은 것이 존재함을 깨달아야만 했다. 무엇보다 둘의 집안 내력이 숙모와 숙부의 악연으로 맺어진 사돈간이라는 엄연한 사실, 그리고 그런 관계를 떠나 어린 시절부터 이성이라기보단 마치 온누이와도 같은 친밀감으로 이어져온 익숙한 정서, 또한 서로가 처한 환경의 차이에서 오는 현실적 장애, 그러한 모든 것이 더 이상은 둘 사이를 밀착되기 힘들게 하는 요소임을 절감치 않을 수 없었다. 호영은 여대생이 된 혜인에게 아주 가끔씩만 전화를 걸어 만나길 원할 뿐이었다. 집 앞 골목길에서의 만남을 들킨 이래 아버지의 엄격한 견제로 그는 예전처럼
행천동 집에 자주 드나들 수는 없었다. 그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어쩌다 아버지가 받게 된 날, 아버지의 엄중한 접근 금지의 의중이 그에게 전해졌고 그 후 언젠가부터 아버지의 명의에 의해 온 식구가 그를 예전처럼 허심히 대하지 않음을 그가 모를 리 없었다. 그런 상황에서도 어렵게 연락을 해오곤 하는 그의 아픔이 헤아려져 혜인은 그가 전화를 걸어오면 모든 걸 불사하고 그를 만나러 갔다. 그를 향한 그리움, 그 기저에 깔린 깊은 갈등, 고뇌, 두려움 따윈 순간 아무런 걸림돌이 되지 못했다. 벚꽃이 만개한 4월 어느 봄날이었다. 집으로 전화를 걸어온 그의 음성은 매우 나지막하고 조심스러웠다. 늘 그렇듯 과감히 만나자는 말도 못한 채 안부를 전하며 그 언저리만 빙빙 돌 뿐인 그런 통화였으나 혜인은 예의 밝은 음성으로 그의 뜻을 헤아려 만남을 유도하곤 했다. 그날도 예외는 아니었고 그들은 그렇게 만나 그의 학교 부근인 동숭동 대학로에서 성북동까지의 긴 코스를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마냥 걸어갔다. 그와의 시간은 늘 꿈결 같고 천지의 벚꽃 만개한 봄날의 데이트는 분홍빛 구름 위를 걷는 듯한 천밀의 시간이었다. 성북동의 부촌을 나란히 걸어가며 그가 말했다. 이 길을 걸을 때면 늘 외로웠는데 오늘은 전혀 안 그러네. 어쩜 그 말은 혜인에게 한 그의 첫 고백이었는지도 몰랐다. 그리곤 또 말없이 한참을 걸었다. 너무 꽉 찬 듯한 과포화 상태의 행복감은 늘 무언가 불안을 야기하기 마련인 것. 혜인은 그날 이제 더 이상은 그와의 만남을 욕심내지 않기로 맘먹었다. 그날로써 그와의 만남이 완전히 끝난다 해도 전혀 회한이 없을 듯한 야릇한 충일감이 온몸을 감싸왔다. 다리가 아파와 점차 걸음이 느려지는 혜인을 향해 그가 등을 내밀었다. 다리 아프제? 업어줄까? 아니요. 질색하며 앞장서 걸어가는 혜인의 뒤를 따르며 그가 웃음을 터뜨렸다. 벚꽃 우거진 산책로 벤치에 앉아 잠시 다리를 쉬었다. 그가 불쑥 혜인에게 물었다. 대학생활 재밌나? 그간 미팅은 몇 번이나 했노? 서너 번 했어요. 혹시나 하고 나갔는데 역시나였어요. 혜인이 생글거리는 얼굴로 대답하자 순간 그의 낯빛이 와락 굳어졌다. 미팅을 한 번만 하고는 안 되겠드나. 그래, 많이 해라. 인이는 돈 많은 놈 만나야지. 돌연 심각해져 버린 그가 이해되질 않아 혜인은 어안이 벙벙할 뿐이었다. 돈 많은 놈이 뭐 좋나요? 뭔가 어색해진 기운에 호련히 자리 털고려나며 혜인은 그렇게 반응했고 그는 더없이 침울해진 얼굴로 고개를 떨구며 담배를 피워 물었다. 그것이 그와의 마지막 데이트였다. 그렇게 봄이 가고 여름이 왔다. 그러나 호영은 더 이상 혜인의 앞에 그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마음은 천 개의 눈을 가졌지만 가슴은 단 하나뿐. 그러나 한평생의 빛은 사라진다. 사랑이 다할 때면. 프랜시스 윌리엄 버딜런의 식구가 가슴을 가득 메워오는 나날이었다. 이제 더 이상은 그를 볼 수 없고 만날 수 없다는 것. 그것은 혜인에겐 태양이 사라진 캄캄한 세상보다 더한 혹한이며 어둠임을 깨달았다. 스스로 마음을 다독이며 그와의 이별을 예비해왔으나 실제로 그의 부재를 체감함은 갓 20살 혜인에겐 너무도 감당기 힘든 슬픔이었다. 나무가 크면 그 그림자 또한 짙다는 걸 절실히 체득한 나날이었다. 주 2회 여중생에게 영어를 가르친 대가로 첫 아르바이트비를 받는 순간 가장 먼저 떠오른 사람도 호영이었다. 그러나 그에게 맥주 한 잔 살 수 없는 상황은 혜인을 절망케 했다. 그는 지금 어디를 헤매고 있는 것일까? 늘 그렇듯 언젠간 또 불쑥 그렇게 혜인의 곁에 나타나리라 생각했었다. 그러나 몇 달이 지나도록 그로부턴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 추적추적 비 내리는 무더운 여름밤, 긴 시간 울리지 않는 거실의 전화통을 바라보며
혜인은 가슴이 시려왔다. 늘 받기만 한 사랑을 조금이라도 그에게 돌려주고 싶었으나 그쪽에서 먼저 연락해오지 않는 한은 결코 가능하지 않은 만남이었다. 거실 창을 두드리며 흘러내리는 빗줄기를 타고 그를 향한 그리움이 빗물처럼 가슴을 적셔왔다. 혜인은 혹시나 하는 마음에 마당으로 나가 녹색 철제 대문의 빨간 우편함을 열어보았다. 동네 아이들의 장난일까? 우편함 속엔 노트를 찢어 딱지처럼 접은 작은 쪽지 하나가 들어있었다. 무심코 쪽지를 펼쳐본 혜인은 순간 와락 대문을 열고 골목길로 뛰쳐나갔다. 그리운 그 집 앞, 여름비 내리는 밤. 나도 모르게 발길 멈추어 너의 집 앞을 서성이다간 돌아간다. 당분간은 서울을 떠나 시골에 칩거해야만 한다. 이나, 우리 이니 잘 자라. 좋은 꿈 꾸고. 호영의 다정한 음성이 그대로 귀에 전해오는 듯한 쪽지를 펼쳐든 혜인의 눈엔 눈물이 가득 차올랐다. 행여나 그를 만날까 한동안 골목을 헤매던 혜인은 비에 젖어 축 늘어진 몸으로 집으로 돌아왔다. 날이 밝으면 그를 만나러 가리라. 탐리에 가면 무언가 그의 소식을 들을 수 있으리란 기대에 혜인은 잠을 설쳤다. 10일. 다음 날 아침 혜인은 청량리에서 출발하는 중앙선 열차에 몸을 싣고 탐리를 향해 출발했다. 첫 기차를 타기 위해 꼭두 새벽에 집을 나섰으나 여름 새벽이 주는 상큼한 청량감은 혜인의 걸음을 가볍게 했다. 플랫폼에 깔린 희부만 안개를 가르며 열차가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하자 떠남이 주는 설렘과 기대에 혜인은 가슴이 뛰었다. 과연 그를 만날 수 있을까? 하지만 어쨌든 떠나야만 한다. 도저한 강물처럼 밀려오는 마음의 흐름을 역류할 수는 없었다. 청량리에서 탐리까지의 완행열차 10시간이 참을 수 없이 길게만 느껴졌다. 여름의 하루해는 짧지 않았다. 혜인은 늦은 오후가 다 되어서야 탐리에 도착했다. 우매의 승모는 호영의 근황에 대해 전혀 아는 바가 없었다. 그것은 그가 최근에 우매를 다녀가지 않았다는 징조였다. 혜인은 문득 그의 친구인 우민을 떠올리며 무작정 읍내를 향해 걸음을 재촉했다. 강한 햇살, 후끈한 지열은 좀채 식을 줄을 몰랐으나 그녀는 몸에 줄줄 흐르는 땀을 닦으며 장터의 삼거리 찻집, 목가에 삐걱이는 나무 계단을 올라갔다. 목가. 그곳은 호영의 고등학교 동창인 화가 지망생 우민이 휴학 중 직접 운영하는 독특한 분위기의 찻집이었다. 탐리에 유지라 할 과수원집 아들 우민은 귀공자풍의 얼굴에 다방면에 걸친 예술적 재능과 감성을 지닌 미술학도였다. 해사하고 예리해 보이는 얼굴에 시니컬한 경상도 억양이 그만의 묘한 분위기를 느끼게 하는 타입이었다. 아고, 혜인 씨가 여길 어쩐 일입니까? 유리컵을 손질하고 있던 우민이 반색을 하며 얼굴 가득 웃음을 피워 물었다. 아, 방학이라 잠시 내려왔어요. 어쨌든 잘 아심더. 언니는 잘 있지에. 여대생이 되더만 통 얼굴을 볼 수가 없네예. 특유의 미려한 웃음을 보이며 그가 동갑내기 친구인 경인을 찾았다. 해마다 방학이면 호영과 어울려 장터의 공마단, 유랑극단을 헤매고 다니던 추억이 떠오른 때문일까. 불현듯 그의 눈가엔 아련한 그리움 같은 것이 묻어났다. 전원풍의 실내가 목가라는 찻집 이름과 썩 잘 어울리는 분위기라고 생각하며 혜인은 창가에 놓인 목재 공예품인 자그마한 지게로 눈길을 던졌다. 실물 크기의 3분의 1쯤 되는 지게 발체 위엔 한아름의 보랏빛 도라지꽃이 꽂혀 있었고 한쪽 벽엔 그의 트럼펫이, 다른 한쪽엔 그가 직접 그린 철교 아래 시내 저편 과수원의 아늑한 풍경화 한 점이 걸려 있었다. 그 모든 것이 목가의 운치를 더해 그 공간을 가꾼 주인이 예사로운 미적 감각의 소유자가 아님을 말해주고 있었다. 실내에 흐르는 음악도 호영과 함께 공유한 시간을 거슬러 오르듯 마음에 깊이 스며들어 미처 차를 시킬 생각도 있고 혜인은 망연한 얼굴로 흐르는 음악에 귀를 기울였다.
이건 귀한 손님을 위한 특별 서비스입니다. 우민이 싱긋 웃으며 차가운 오렌지 주스 한 잔을 가져다 탁자 위에 놓았다. 순간 왁자운 웃음과 함께 서너 명의 젊은이들이 찻집 문을 밀고 안으로 들어섰다. 그들 중 덜어는 눈에 익은 얼굴도 있어 혜인은 말없이 그들을 향해 목례를 보냈다. 억수로 덥대. 우민아, 요즘 물장사는 잘 되나? 대부분이 우민의 고향 친구들이었다. 예컨대 그들은 목가를 중심으로 시화전, 작품 낭송회 등의 모임을 이끌어가며 지역의 문화적 풍토 조성에 톡톡히 그 한 몫을 하고 있는 것이다. 우민과 그의 친구들이 없는 소읍은 얼마나 더 적막하고 쓸쓸했을까. 그의 존재가 새삼 너무 더 귀하게만 느껴져 혜인은 그를 향해 가만히 미소를 띄어보냈다. 우민이 양해를 구한 뒤 잠시 그들 쪽으로 다가가자 음악은 더욱 증폭되어 혜인의 마음을 휘저어왔다. 엘 콘도르 바사, 철새는 날아가고. 양철통에 빗방울이 듣는 듯한 남미 민속악기의 빠른 선율에 이어 미국의 록 듀오 사이먼 앤 가펑클의 나직하고 애조띤 음색이 혜인의 가슴을 파고들었다. 길보다는 숲이 되어야지. 그래, 할 수만 있다면 그게 좋겠지. 세상을 발밑에 느끼며 살아야지. 그래, 할 수만 있다면 그게 좋겠지. 나도 멀리 떠나가고 싶어라. 인간은 땅에 얽매여 세상에서 가장 슬픈 소리를 낸다네. 세상에서 가장 슬픈 소리를. 가사의 이중적 의미가 주는 묘한 뉘앙스를 음미하며 혜인은 찻집의 창을 통해 바라보이는 여름 오후의 적막하기 그지없는 소읍의 거리를 내려다보았다. 미장원, 이발소, 떡집, 기름집, 방앗간. 장날이 아닌 탓에 인적조차 없이 고요한 소읍의 거리를 바라보는 혜인의 마음에 까닭 모를 불안감이 차올랐다. 가슴 위에 손을 얹고 그녀는 가만히 심호흡을 했다. 우민이 다가와 앉으며 물었다. 무슨 걱정거리라도 있으십니까? 안색이 안 좋아 보입니다. 실은요, 호영 오빠를 만나야 할 일이 있는데 혹시 그의 거처를 아시나요? 우민이 움찔 놀라는 낯빛이었으나 이내 평정을 되찾은 얼굴로 답했다. 형이 그놈아는 친구들한테도 절대 자기 행방을 잘 안 가르쳐줍니다. 엊그제 잠시 여길 들렀다 갔는데 별 말은 없었고요. 대구에 내려가 좀 쉬고 싶다 하던데 어디가 안 좋은지 얼굴이 되게 애비대요. 형이 금마집 주소 아는데 가르쳐드릴까에? 우민의 진지하고도 호의적인 답변에 혜인은 우선 안도했다. 그가 호영을 만나려는 혜인의 의도를 보다 더 세밀히 캐내려 했다면 그녀는 너무도 곤혹스러웠을 것이다. 그러나 단지 뭔가 묵묵히 도와주려고만 할 뿐인 우민의 과묵한 우정이 혜인은 말할 수 없이 믿음직스러워만 보였다. 고마워요, 우민 오빠. 나중에 보은할게요. 호영으로부터 받은 편지를 찾아 봉투째 내밀던 우민이 혜인을 향해 씩 웃어 보였다. 호영의 주소를 손에 든 혜인은 우민에게 작별을 고한 후 서둘러 목가의 계단을 내려왔다. 탐리에서 근 1시간 반이면 도착하는 대구행 기차를 타려면 더 이상 지체할 수가 없었다. 읍내에서 철길을 따라 몇 발짝 건너라면 탐리역의 작은 역사가 바라보였고 그곳에서 대구행 기차표만 끊으면 호영에게로 갈 수 있는 것이다. 그가 대구의 본가에 있고 없고는 그 다음의 문제였다. 역사로 들어서는 혜인의 가슴이 어린 새의 가슴처럼 팔딱거렸다. 3분 후면 도착하는 대구행 기차를 타기 위해 재빨리 개찰구를 빠져나와 막 플랫폼에 당도한 순간 혜인은 무언가 등 뒤에서 자신을 향한 다급한 음성이 들려옴을 느끼며 고개를 돌렸다. 단 몇 초만 늦어도 굉음을 울리며 홈으로 달려드는 열차의 진입으로 미처 그 소리를 듣지 못했을 급박한 상황이었다. 이나, 이나, 거 섞으라. 떠나면 안 된대.
맞은편 플랫폼까지 쫓아나온 숙모가 황망한 몸짓으로 혜인을 향해 소리치는 모습이 보였고 순간 굉음을 울리며 기차가 플랫폼을 가로막았다. 짐을 든 승객들이 황황히 승강구에 올라타는 기차는 날카로운 기적을 울리며 떠나갔다. 텅 빈 플랫폼엔 혜인만이 남았다. 아고 이나 우짤 뻔했노. 니 어디 갈락했드노. 숨이 턱에 닿는 숙모의 낯빛이 뭔가 예사롭질 않아 보였다. 아버지가 위독하시다고 서울서 전보가 왔대. 역사 건널목을 단숨에 뛰어넘어 혜인이 있는 플랫폼을 향해 달려오는 숙모의 손엔 전보 용지 한 장이 들려 있었다. 아버지 위독, 급상경유, 경인. 전보를 든 혜인의 손에 파르르 경련이 일었다. 하늘과 땅이 맞닿아 핑글 돌아가는 느낌에 혜인은 그대로 숙모의 품에 얼굴을 묻은 채 흐느껴 울었다. 호영에게로 가려던 혜인의 애절한 마음은 그렇게 끝이 났다. 대구행 대신 상행선 열차에 올라탄 혜인은 그 길로 곧장 서울을 향해 달려와야만 했다. 급성 뇌막염. 아버지의 병명은 그러했다. 병실에서 만난 아버지는 거의 가망이 없는 위중의 상태였다. 급성 뇌막염 중에서도 결핵성이라 당시로선 국내에 이렇다 할 특효약도 없는 형편이었고 가족들은 단지 발을 동동 굴리며 까맣게 속을 태울 따름이었다. 아버지의 병상을 지키는 혜인의 가슴은 미어져 내렸다. 딸을 겨우 알아보며 단지 고갯짓으로만 반응해 보이는 아버지 앞에서 혜인은 오열했다. 아버지, 제가 잘못했어요. 다신 그를 안 만날게요. 어서 일어나시기만 하세요. 아버지의 손을 잡고 정신없이 흐느끼며 혜인은 자신도 잘 알 수 없는 말을 마구 중얼거렸다. 아버지가 눈을 크게 뜨며 가만히 머리를 끄덕였다. 아버지. 혜인의 애절한 울음이 병실을 울렸다. 호영을 세상에서 가장 따르고 사랑하는 대상이라 생각해왔는데 그것이 아님을 깨달았다. 아버지는 호영에 대해 얼마나 강한 거부의 뜻을 드러내었던가. 아버지만 다시 소생할 수만 있담 공양미 300석에 인당수로 몸을 던진 심청이처럼 무슨 일이건 다 할 수 있을 듯한 심정이었다. 그러나 혜인이 병실에 머문 지 20날도 채 못 되어 아버지는 사랑하는 가족을 남기고 기어이 세상을 떠났다. 난생 처음 겪는 극한의 슬픔 속에서 혜인은 한치 앞이 보이질 않는 캄캄한 절망감을 체험했다. 한국에 없는 희귀약을 구하기 위해 미국의 친척들에게 연락을 취하는 일로부터 은행 관련 일들 그리고 오만하고 권위적인 주치의를 상대로 온갖 굴욕을 겪으며 어렵게 처방을 받아내 약을 구입하는 일에 이르기까지 혜인은 백방으로 뛰어다니며 간병에 지친 어머니를 돕느라 애썼으나 결과는 무의였다. 단 20여일에 불과할 뿐인 간병 기간이었으나 한 10년 세월을 한꺼번에 살아낸 듯 힘겨운 시간이었다. 호영에 대한 그리움은 저만치로 멀어져 갔고 그와의 일들이 꿈인 양 아득하게만 느껴졌다. 혜인은 그때 알았다. 한 가지 고통이 극심하면 다른 한 가지의 고통은 그 실체가 가려져 제대로 기능을 할 수가 없다는 것. 그걸 그땐 몰랐었다. 아버지를 잃은 슬픔에 가려 호영을 잃은 슬픔이 그토록이나 오랜 세월 자신을 괴롭힐 엄청난 상실감으로 자리할 줄은 그땐 미처 헤아릴 수가 없었다. 12. 마당 한켠에 걸린 커다란 가마솥 아궁이로부터 스며나오는 솔가지 타는 냄새, 국물이 흠씬 고아지는 구수한 냄새가 마당을 진동했다. 이른 아침부터 하얀 앞치마를 두른 동네 아낙들이 모두 모여 잔치 준비에 여념없는 모습들이 보기에도 혼연했다. 비록 온갖 질곡과 엄청난 굴욕에 황량한 삶을 견뎠음에도 숙모는 70평생을 결코 헛되이 살아오지 않았음이 생생히 입증되는 전경이었다. 아줌매, 칠순날 아침은 잡섰니껴? 한 장년의 남자가 성큼성큼 삽작을 걸어 들어와 숙모에게 인사를 건네며 보기아재와 함께 마당 가운데에 커다란 차이를 치고
오디오의 앰프를 설치하는 듯 솔선수범 잔치 준비를 하는 양이 눈에 띄었다. 누구일까? 희끗희끗한 머리, 꼿꼿한 자태, 거침없는 일손. 혜인은 어디선가 그를 꼭 본 듯한 느낌에 고개를 갸웃했다. 전날 밤 혜인이 정성껏 다림질한 고운 한복에 엷은 화장까지 마친 숙모가 광에서 그릇을 내오다 말고 그의 일하는 모습을 바라보며 밝은 미소를 머금었다. 새색시처럼 풀빛 저고리에 다홍 치마를 받쳐 입고 치마 말기를 살짝 들어올려 허리를 묶은 혜인이 숙모에게 다가가 귀에 대고 속삭였다. 숙모, 저분이 누구세요? 청도 아재라고. 네 기억 안 나나? 달구지 아재 말다. 장날이면 노상 네 달구지 태워주던 아재 아이가. 아하, 청도 아재. 숙모의 설명에 혜인의 입에선 반가운 탄성이 흘러나왔다. 너무도 반가워 가슴이 마구 뛰었다. 한순간 타임머신을 타고 유년기로 훌쩍 되돌아간 느낌이었다. 타는 듯 지글거리던 그 여름의 마늘장터, 덜컹거리던 달구지 소리, 노란 타올을 목에 걸고 연신 땀을 훔쳐내며 숙모의 무거운 짐, 그리고 어린 혜인을 자신의 달구지에 태워주던 맘씨 좋은 청도아재. 혜인은 차오르는 숨을 고르며 차일 설치 작업이 한창인 청도아재에게로 다가갔다. 안녕하셨어요, 청도아재. 저 혜인이에요. 기억하실지. 혜인의 인사말에 차일의 기둥을 세우느라 애쓰던 청도아재가 번쩍 고개를 들었다. 와, 이니. 내가 와 이니를 모르겠노. 억수로 반갑대. 아, 글차나도 어딘가 눈에 익은 규수라고 생각했디만 이니였구마. 요만한 얼라때 봤는데 인자 어른 다 됐네. 그럼요, 아재. 이제 결혼해서 애기 엄만 걸려. 너거 숙모한테 말은 들었다만 세월이 그래 빠르나. 달구지 태워 장에 가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선상님이 됐다고. 청도아재는 예의 목에 건 타올로 이마에 땀을 닦아내며 목청을 높였다. 그 옛날 숙모를 향해 연모의 정을 품고 있던 풋풋한 젊음은 사라졌으나 성실히 살아온 세월의 덮개가 무게를 더해 더없이 훈훈한 장년의 모습으로 변해 있었다. 한동안은 마을에서 종적을 감춰 행방조차 몰랐으나 몇 해가 지난 후 결혼까지 하여 그는 다시 우매로 돌아왔다. 그간 외지에 나가 번 돈으로 얼마간의 땅과 집도 장만하고 아이들도 낳아 키우며 그는 점차 마을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로 자리 잡아갔다. 숙모를 향한 마음도 여일하여 마을 이장직을 맡아 음으로 양으로 홀몸인 숙모를 도왔고 그의 아내 또한 허물없는 자매처럼 숙모와 가까이 지내고 있었다. 다만 달라진 게 있다면 그 옛날 청도아재의 달구지가 이젠 좀 더 빠르고 탄탄한 타이탄 트럭으로 바뀐 일뿐이라고 숙모는 말했다. 추억과 고향을 지켜주는 고마운 사람들. 혜인은 뻐근해 오는 가슴을 누르며 차일 치고 멍석 깔며 손님 받을 채비에 분주한 그들의 작업을 도왔다. 한아름의 선물 꾸러미들을 들고 잔치 손님들이 속속 들이닥쳤다. 혜인의 어머니와 스잔 숙모, 옥자 고모를 비롯하여 서울에서 새벽 열차로 도착한 재엽과 재훈, 그의 처와 아이들, 그리고 혜인의 형제들, 경인, 영인, 동민, 재민 등이 줄줄이 내려와 초가 지붕에 열린 박넝쿨처럼 집안을 가득 메웠다. 의젓하게 성장한 재엽과 재훈, 그들은 비록 당신이 배 아파 낳은 자식은 아니어도 학비며 용돈이며 손발이 닳도록 바라지하여 키운 엄연한 숙모의 법적 아들들이었다. 그들의 존재로 인해 비로소 잔치집은 활기가 가득 찼다. 숙모의 칠순잔치는 숙부에 대한 숙모의 엄숙한 예절로 시작되었다. 잔치상 앞에 숙부의 사진을 놓고 갓 시집 온 새댁처럼 홍조띤 모습을 한 숙모는 정성을 다해 숙부를 향해 큰 절을 올렸다. 지아비를 향한 일편단심의 사랑을 평생 변치 않고 지켜왔음을 숙모는 그렇듯 만인 앞에 증명해 보이고 있었다. 그 정경을 바라보는 스잔 숙모의 얼굴엔 심한 곤혹감이 스쳐갔다. 자,
너그들도 어여와서 차례로 절하거라. 상의 중심으로 삥 둘러선 제엽과 재훈 내외를 가리키며 숙모가 채근했다. 당혹과 체념이 반반씩 뒤섞인 얼굴로 그들은 묵묵히 아버지의 영정을 향해 절을 올렸다. 이윽고 마당에 자리한 큰 잔치상에 한복으로 단장한 혜인의 어머니 스잔 숙모, 그리고 그 가운데인 중앙엔 숙모가 자리했다. 지압이 없는 시리고 고된 세월을 견뎌온 세 여인, 그들을 바라보는 혜인의 가슴에 아릿한 통증이 몰려왔다. 한복을 차려입은 제엽, 재훈 내외와 혜인의 남매들 경인, 영인, 동민, 재민 내외가 각각 쌍을 위러 차례로 헌수와 절을 올리는 순서가 이어졌다. 혜인의 남편은 유학을 대비한 행정 절차로 도착이 지연되어 혜인 혼자 절을 했다. 평소 생일날이면 아무도 찾아오는 사람 없어 이웃 보기 부끄럽다며 훌쩍 인근 도시로 나가 홀로 이리저리 헤매다 저녁에야 돌아오곤 했다는 숙모의 슬픈 고백이 떠올라 혜인은 가슴이 뭉클했다. 숙모, 칠순 생신인 오늘만은 한껏 즐거워하셔도 됩니다. 이날을 위해 평생 그토록 고생하며 살아오신 건가요? 숙모를 향해 헌수 올리는 혜인의 눈엔 반짝 눈물이 배어났다. 자손들의 헌수와 예절 순서가 거의 끝나갈 무렵이었다. 이모님, 늦었습니다. 칠순 축하드립니다. 어디선가 많이 듣던 음성이 혜인의 귓전을 울려왔다. 콩캉콩캉. 혜인의 가슴 한켠으로부터 아슬한 방앗 소리가 들려왔다. 아, 그가 왔다. 호영. 그가 온 것이다. 숙모에게 공손히 절을 올린 그가 상 앞에서 몸을 일으켰다. 혜인은 떨리는 가슴을 누르며 하객들 사이에서 가만히 그를 바라보았다. 그러나 어느 한순간 두 사람의 눈이 마주치자 호영은 환히 웃으며 서슴없이 혜인을 향해 다가갔다. 와, 이니 옛날 그대로네. 반갑다. 힘주어 악수를 청하는 그의 눈길이 더없이 포근하고도 따스했다. 은하수인 양 수많은 사연이 담겨 흐르는 반짝이는 눈동자. 인권 변호사로 이름을 날리며 매스컴을 통해서도 자주 만나던 이미지 그대로 매우 소탈하면서도 일면 품격이 느껴지는 그의 모습에 혜인은 안도했다. 아버지를 여윈 후 혜인이 너무도 힘들던 시기에 숙모로부터 전해온 호영의 소식은 더없는 충격이었다. 학생운동의 주동자로 몰려 그는 일정 기간 옥살이를 해야만 했고 그 후 옥바라지를 한 하숙집 딸과 결혼하여 두 딸을 두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그리고 형을 마치고 나온 몇 년 후 사법고시에 합격, 인권 변호사가 되었다는 근황이 전부였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우연히 TV 대담 프로를 시청하던 혜인은 꽤 유명한 변호사가 되어 어느 대담 프로에 출연한 호영의 모습을 발견하곤 뛸 듯이 놀랐다. 금방이라도 TV 속으로 빨려들 듯 숨을 죽이며 대담 프로를, 아니 그 프로에 나온 호영을 화면이 뚫어져라 바라보았다. 그는 더없이 겸손하였으며 예리하고 위트 있고 진솔한 대담을 끌어가고 있었다. 아, 그가 이렇게 의연히 존재해 있다니. 그것을 확인함은 그 자체로 이미 혜인에겐 그것이 곧 살아온 이유이며 살아갈 기쁨이었다. 그와의 만남에서 그 이상은 아무것도 필요치 않았다. 그와 헤어진 후 혜인은 단 하루도 그를 잊은 적이 없었다. 대학 졸업 후 교직에 몸담고 괜찮다 싶은 남자를 만나 결혼하기까지 그는 늘 혜인의 마음에 지울 수 없는 자문처럼 그렇게 강하고 짙은 흔적으로 남아 있었다. 최근 그를 다시 본 것은 불과 몇 해 전 행촌동의 비탈진 골목길 혜인의 집 앞이었다. 아버지의 죽음 후 가세는 점차 기울었고 행촌동 5남매 중 3딸은 이미 대학을 졸업, 각자 취업의 길로 들어섰으나 아직 대학 재학 중인 두 아들의 학비 마련에 어려움을 느낀 혜인 어머니는 어쩔 수 없이 집을 매각해야만 할 처지에 놓여 있었다. 그러나 아무리 여러 부동산에 집을 내놓고 팔려고 애를 써도 금매를 노리듯 턱없이 집값을 후려치는 사람만 있을 뿐 좀채 집은 팔릴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하긴 주택가 경사진 언덕에 오래된 누옥을 탐할 사람이 쉽게 나타날 리 만무했다. 그렇게 한 달여가 지났을 무렵 기적처럼 집을 사겠다는 임자가 나타났다. 시세도 집주인이 원하는 가격에서 한 푼도 깎지 않고 제값을 그대로 지불하겠다는 조건이었다. 매입자가 대저 누구일까? 혜인의 가족은 그 점이 가장 궁금하였으나 젊은 대리인이 나섰을 뿐 매매 과정 내내 새 집주인은 끝내 그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김희자. 다만 명의인의 이름으로 보아 집주인이 여자일 것이란 추측만이 가능했을 뿐이었다. 행촌동 집이 팔려 작은 아파트로 이사한 후 얼마의 시간이 흘러갔다. 교사가 된 혜인이 어느 가을날 학생들을 인솔하여 경북궁으로 야외 학습을 나갔다. 그런데 일정을 마치고 나니 시간이 많이 남았다. 노을한 은행잎 깔린 삼청동 길을 걸어가던 그녀의 발길이 어느샌가 자신이 살던 옛 동네로 향하고 있음을 깨달았다. 광화문을 지나 내자동으로, 그리고 율곡 동상이 있는 사직공원을 지나 가파른 언덕배기를 오르면 행천동이었다. 오가며 그 집 앞을 지나노라면 그리워 나도 몰래 발이 머물고 여고 시절에 어느 하굣길인 듯한 환상에 빠져 줄곧 가곡의 한 소절을 흥얼거리며 가파른 언덕길을 올라갔다. 비 내리던 여름밤, 말없이 그 집 앞을 오가다 철제 대문 빨간 우체통에 쪽지를 넣고 사라져버린 호영을 생각하니 눈물이 났다. 언덕을 올라서니 저만치에 그 집이 바라보였다. 두어 개의 돌계단을 올라가면 굽은 소나무가 파란 철제 대문 위에 아늑히 그늘을 들이우며 아치를 이루던 정든 나의 집. 담장 가득 줄장미 우거지고 마당엔 온갖 꽃 만발했었지. 그 집 앞으로 다가가 혜인은 한참을 그렇게 망연히 서 있었다. 여름을 넘긴 마지막 장미가 안간힘으로 가을을 견디며 메마른 얼굴로 담장 밖을 내다보고 있었다. 혜인은 숨을 고르며 가만히 그 집의 문패를 바라보았다. 이호영, 김희자. 문패에 새겨진 이름을 확인하는 순간 혜인의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나란히 각인된 두 개의 이름, 이호영, 김희자. 강한 둔기로 세차게 맞은 듯 얼얼한 충격이 몰려왔다. 비틀거리며 그녀는 담벼락에 몸을 기대었다. 순간 집 안쪽에서 삐걱이며 대문을 여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건 쪽문 대신 큰 문을 사용하려 할 때 잠금 장치인 철제 빗장을 여는 소리였다. 다녀오세요. 남편을 배웅하는 듯한 나긋한 안주인의 음성에 혜인은 얼른 몸을 피해 골목 어기 전신주 뒤로 몸을 숨겼다. 순간 담벼락 밑 지하 차고에서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빠져나왔다. 차에서 내린 젊은이가 대문 밖으로 나온 중년의 남자에게 꾸벅 인사를 하며 승용차의 뒷문을 열어주었다. 쥐색 정장을 한 중년의 남자. 아, 호영이었다. 포도의 낙엽이 휘몰아치듯 혜인의 마음에 한바탕 회오리가 일었다. 서울에 하고 많은 집들 중 그는 왜 하필 행촌동 집을 사야만 했을까? 언덕길을 내려오는 혜인의 걸음이 중심을 못 잡고 휘청거렸다. 13. 잔치는 절정을 향해 무르익어 갔다. 재엽과 재훈이 주최자답게 꽹과리와 장구로 둥둥 흥을 돋우며 분위기를 주도하자 마을 사람들은 더욱 신이 나 모두가 한데 아울려 마당을 에워싸고 덩실덩실 춤을 추었다. 읍내 전파상에서 빌려온 오디오에서 흘러나오는 흥겨운 풍악이 잔치의 흥을 한층 고조시켰다. 나긋나긋한 몸매의 한 여인이 긴 막대 끝에 새끼줄로 엮은 원형의 올가미를 매달아 그걸 들고 다니며 한들한들 춤을 추었다. 하객과 마을 사람들은 마이크를 통해 숙모를 향한 덕담과 축원을 전하고 때론 목청 좋게 노래 한 곡씩을 부르기도 하며 혼연스레 원형의 새끼고리에 지폐를 꽂아 넣었다. 불쌍한 우리 성, 그간 고생 많았소. 나 너무 미워하지 말아요. 옥자고모가 거나해진 모습으로 숙모를 부둥켜 안고 간드러지는 축가를 부르자 막대를 든 여인은 더욱 신명난 몸짓으로 사람들 사이를 누비고 다니며 흥겨운 추임새를 넣었다.
여인은 단연 잔치의 분위기를 띄워올리는 주도적 존재라 할 만했다. 저 아지매가 누구예요? 혜인이 궁금증을 못 참고 숙모에게 물었다. 저 안악이 바로 청도아재 각시다. 여자가 재주가 만가지라 손끝 맵고 살림 잘하고 잘 놀고 천재 못하는 게 없대. 장가 참 잘 갔지러. 주름진 입가에 웃음기를 가득 담은 채 숙모가 말했다. 그때였다. 누임 이리로 좀 나와보소. 술에 잔뜩 취한 보게 아재가 마당의 중앙에 서서 숙모를 부르고 있었다. 숙모가 다가가자 보게 아재가 와락 숙모의 어깨를 끌어안으며 소리쳤다. 하객 여러분 모두 잠시 여길 좀 봐주이소. 이 여성 잘 아시지에? 이분이 누굽니껴? 천하의 열려. 18 나이에 한시집에 시집아 남편 뺏겨 불고 그래도 죽어도 이 집 귀신 되겠다고 일부 종사를 무슨 목심줄 맹키로 지키며 살아온 이 사람이 바로 온갖 구력 고생 끝에 인자 칠순을 맞은 김분당 여사. 바로 우리 누임입니다. 장아지에 이분 모두 힘껏 박수 좀 쳐주이소. 예? 휘청거리는 몸으로 보기의 아재가 절규하듯 하객들을 향해 소리쳤고 하객들은 잠시 숙연해져 말을 잃었다. 야가 와이카노, 니 취했나? 들가그라 고마.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숙모가 얼른 보기의 아재를 한쪽으로 끌어내며 그의 입을 막았다. 아입니다, 누임. 절대 안 취했니다. 오늘은 지를 좀 그냥 놔두소. 보기의 아재가 숙모의 제지를 피해 다시금 마당 가운데로 튀어나오며 소리쳤다. 누임, 그리고 스잔 누임, 두 분 다 이리 좀 나와보소. 보기의 아재의 외침에 청도 아재의 각시가 애교 있는 몸짓으로 다가가 두 숙모를 하객의 한가운데로 이끌었다. 누임들, 두 분 누임 다 억수로 고생 많이 했심더. 그건 천지가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그래도 오늘은 좋은 잔칫날입니다. 그간 품었던 서얼분 맘들 다 푸시고 서로 뜨겁게 함 안아 보이소. 보기 아재의 제안에 두 숙모가 서로의 등을 토닥이며 힘차게 부둥켜 안았다. 누군가가 신나게 꽹가리를 두들기며 흥을 돋웠다. 자네 혼자 애들 키우느라 고생 많았지러. 숙모가 목맨 소리로 스잔 숙모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형님이 애들 가르치느라 고생 많으셨지요. 저 때문에 받은 상처 다 잊으셔요, 형님. 그땐 저도 미처 철이 없어. 아고, 좋은 날 눈물 보임은 쓰나 그간의 고상 다 잊고 인자는 우리 서로 의지하며 의좋게 살제. 스잔 숙모의 눈에 눈물이 흘러내렸다. 숙모가 얼른 저고리 소매 자락에서 손수건을 꺼내 스잔 숙모의 볼에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었다. 그러나 숙모의 눈에서도 눈물이 흐르기는 마찬가지였다. 어디선가 또 신명진 장구 소리가 들려왔다. 자, 장남 제협이 이리 온나 보자. 그라고 재훈이도 나오그라. 너그들 두 어머니 공 죽어도 잊어서는 안 된대. 감사의 뜻으로 인자 두 어무이를 제가끔 등에 업는 기다. 두 아들 퍼뜩 나오거라. 보기 아재가 소리치자 올가미 막대를 든 청도 아재의 각시가 함께 거들며 소리쳤다. 보소, 보소, 이 집 아들들 퍼뜩 나오시소. 이래 든든한 아들들이 또 어딨니껴. 함 업혀보시더. 오늘 같은 날 안 업히면 언제 업히겠는겨. 청도 아재의 각시가 엉거주춤 서 있는 두 숙모의 손을 잡아 아들들 곁으로 이끌었다. 마을 풍습에 따라 장난스레 얼굴에 쑥검댕이를 지난 제협이 손에서 꽹가리를 놓고 숙모를 덥석 등에 업자 연이어 재훈 또한 스잔 숙모를 훌쩍 등에 업었다. 둥둥 둥둥. 두 아들은 각각 두 어머니를 등에 업고는 흥겹게 춤을 추며 마당을 휘돌았다. 숙모들이 아들의 등에 업혀 풍악에 맞춰 손을 휘휘 내저었다. 하객들은 모두 박수를 치며 웃음을 터뜨렸다.
슬픔과 기쁨이 범벅된 온 마을의 흥겨운 잔치였다. 그러나 혜인만은 웃음 대신 줄곧 눈물이 났다. 너희들 아비 없이 잘들 자랐구나. 그리고 장하디 장한 두 분 숙모님. 제옆 재혼을 향한 대견하고도 아린 마음과 두 숙모를 향한 아픔과 연민에 그녀는 내내 저고리 옷걸음으로 눈물을 닦아냈다. 마당 한켠 차일 밑에서 유독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술을 마시는 팀이 눈에 들어왔다. 청도 아재와 보기 아재, 그리고 그와 한 마을에서 자란 옥자 고모 등이었다. 호영 또한 그들 곁에 앉아 술 시중을 들며 연신 웃음꽃을 피워 올리고 있었다. 우리 매부, 그 인간 살아있음 오늘 같은 날 내 가만 안 둘 낀데. 오늘 같은 날 고마 땡깡이라도 시커 뿌리며 모가지를 비틀어 불고 쌩 난리를 쳤을 낀데. 그래 먼저 갓뿌리고. 고얀 화상, 매부, 니는 지금 어디 있노? 물러가라. 불쌍한 우리 누임 평생 치른 고상 다 물카내랐고. 어느 순간 만취한 듯한 보기아재 음성이 좌중을 휘저어 왔다. 보기아재는 숙모의 칠순을 기해 무언가 속에 쌓인 말을 토로하려 아예 작정하고 술을 마시는 느낌이었다. 여느 때도 술이 거나해지면 곧잘 숙모를 찾아와 불쌍태 우리 누임 불쌍해서 우얄꼬 하며 목 놓아 꺼이꺼이 울곤 하는 보기아재에게 아무도 말릴 수가 없었다. 다 지 팔자대로 사는 거지 무슨 소리야. 이제 와 어쩌라고. 이런 날 왜 불쌍한 우롯밤 들먹이고 난리야? 아무리 취해도 할 소리 못할 소리가 따로 있지. 마주 앉았던 옥자 고모가 보기아재를 향해 날카롭게 응수했다. 옥자니 입 닥치지 못하나. 마카 죽이 뿐다. 마 이놈의 한신의 집구서 확 불사질러 뿔기다. 어이구 어디 그래 보시지. 그럼 넌 성할 줄 아냐? 두 사람의 언쟁은 쉽게 가라앉을 기미가 아니었다. 사돈간이면서도 우매마을 허물없는 친구인 두 사람은 평소에도 만나기만 하면 쑥불을 둘러싼 시비로 언쟁을 벌이기 십상이라 모두가 조마조마한 심정이었다. 여러분, 잠깐 저 좀 봐주이소. 오늘은 어쨌든 좋은 날입니다. 좋은 날 잔치집이 와 이리 시끄럽습니까? 자, 좀에 좀 조용히들 하이소. 제가 아짐의 오랜 친구인데 오늘 제가 울 아짐에 위해 노래 한 곡 바치겠습니다. 못하는 노래라도 참고 좀 들어주이소. 소란을 제지하며 나선 남자가 있었다. 청도아재였다. 그가 특유의 푸근하고도 구수한 음성으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과연 좌중을 압도할 만한 절창이었다. 한마는 이 세상 야속한 니마. 정을 두고 못만 가니 눈물이 나네. 아무렴 그렇지 그렇고 말고 한 500년을 살자는데 웬 성화요. 짙은 한이 서린 듯한 청도아재의 구성진 노래에 그의 각시가 나와 흐드러지는 춤사위로 장단을 맞추자 하객들도 모두 그녀를 따라 흔들흔들 춤을 추었다. 그 틈을 타 호영이 얼른 보기아재를 들쳐업고 황황히 삽작을 나섰다. 아재, 술이 과하셨습니다. 이제 그만 집에 가입시다. 놔라 놔. 놔뚜라카이. 내 집에 안 간다. 호영이 보기아재를 떠매고 사라지자 잔치 분위기는 겨우 되살아났다. 쿵쿵 덩덕쿵. 마을 장정들이 이끄는 신나는 사물놀이패의 장단에 하객들은 모두가 하나 되어 너울너울 춤을 추었다. 혜인은 미처 기분을 추스리지 못한 옥자 고모를 이끌고 마을 시냇가로 나갔다. 옥자 고모도 이미 많이 취해 있었다. 시원한 냇가에서 마음을 쉬며 좀 진정할 필요가 있었다. 보기 그놈 나쁜 자식. 툭하면 땡깡이나 부리고. 어디서 굴러먹은 버르장머리야. 그런 놈은 단단히 한번 혼쭐이 나야 한다니까. 보기아재로 인해 미처 분이 안 풀린 옥자 고모가 화를 못 삭혀 숨을 쌕쌕거렸다. 고모, 속곱동무인데 참으셔요.
그래도 아침에 고모 오실 때 제일 먼저 달려나가 반기는 분이 보기 아재였잖아요. 옛날에도 나만 보면 늘 옥자 고모 안부 묻곤 한 거 모르시죠? 고모를 되게 좋아해요. 혜인이 어린 시절을 떠올리며 그렇게 말했다. 얜 정말 너 드라마 찍니? 우린 그냥 친구일 뿐이야. 우리 오빠 땜시 눈 한쪽을 잃어 인생이 불쌍하지 않니? 그래서 좀 잘해줬을 뿐인데 갈수록 양양이다. 시내에 발을 담근 채 치마를 들어올려 고쟁이 속에서 담뱃갑을 꺼내더니 멋지게 담배 한 대를 피워 물며 옥자고모가 말했다. 그런 옥자고모의 모습이 재미있어 혜인은 슬며시 웃음이 났다. 애초엔 첩으로 시작했으나 그래도 고모부의 본처가 일찍 세상을 떼는 바람에 전처의 두 아이들을 어렵사리 키워내며 어릴 때 익힌 무면허 미용 기술, 소위 야매로 짬짬이 생활비를 보태는 나름으론 꽤나 열심히 살아온 여인이었다. 세상에서 가장 죄 많은 사람이 남의 자식을 키우는 여자라며 늘 지겹다는 소리를 입에 달고 사는 것이 탈이었으나 화끈한 성격에 숙부의 일이라면 쌍심지를 켜고 나서는 그 의리만은 알아줘야 한다고 혜인은 씁쓸히 웃었다. 울 오빠 생각난다. 지금 살아있음 시골성 칠순잔치나 제대로 했을까 모르겠네. 그치? 맞아요. 아마 우매에 아무도 못 내려가게 막았을 거예요. 숙모 너무 불쌍해요. 시누이티 그만 내고 이제부턴 잘 좀 해드려요, 고모. 알았다. 생각한 불쌍한 사람이지. 내가 뭐 시골 성한테 감정 있겠니? 단지 운명이든 뭐든 우로빨 힘들게 하는 존재라 좀 껄끄러웠을 뿐이다. 고모는 그저 숙부밖에 모르시죠? 이젠 제발 고모부한테나 좀 잘하셔요. 자신의 여건과 정체성 때문인지 옥자 고모의 과민은 좀 지나쳐 남편을 늘 닥달하고 강자가 심한 편이라는 건 집안 사람이 다 아는 사실이었다. 얘는 내가 네 고모부한테 얼마나 잘하는데. 그딴 재미때깔이라곤 약에 쓸래 없는 인간 매일 새끼 밥 해주고 입하고 하고 놀아주고. 더 이상 어떻게 잘하니? 그럼 그 코끼리 같은 화상을 동네방네 업고 다니랴? 옥자 고모의 말에 혜인은 그만 까르르 웃고 말았다. 졸졸 흐르는 시내에 발을 담그니 마음이 한결 상쾌해지는 기분이었다. 너흰 몰라. 우리 오빠가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는지. 아마 눈 감고 죽는 날까지 고통이 연속이었을 거야. 보기에 눈을 멀게 한 죄책감에 평생을 괴로워했어. 보기 몰래 그 아내를 통해 아이들 장학금 형식으로 매달 학비를 보냈거든. 그러고 보면 오빤 참 정 많고 착한 사람이야. 담배 연기를 훅 뿜어내는 옥자 고모의 눈가가 발그레 달아올랐다. 착한 사람이 숙모에겐 왜 그리 냉혹했을까요? 어렸을 때 숙모 대하던 숙부의 눈빛을 떠올리며 지금도 몸이 오싹해요. 혜인이 시냇물에 발을 담궈 가볍게 물장구를 치며 말했다. 오빠의 실수로 보기에 눈이 먼 그의 겨울, 너희 할아버지께선 사죄와 보상을 위해 정말 그 집의 문턱이 닳도록 드나드셨다. 그러나 보기 아버지, 그러니까 시골성의 친정아버진 참으로 선하고 좋은 양반이셨어. 고의도 아니고 아이들끼리 놀다가 생긴 일인데 어쩌겠냐고. 그 어떠한 제한이나 보상도 원치 않으셨지. 다만 후일 다 자라나면 어려서 제 애미를 잃고 가엾게 자란 여식이나 거두어 며느리 삼아주면 여한이 없겠노라 말씀하셨대. 그래서 정혼이 된 거야. 그러니깐 일찍 객지에 나간 오빠로선 황당하기만 한 일이었지. 혜인으로선 처음 듣는 얘기였으나 무언가 막연한 슬픔에 가슴이 아려올 따름이었다. 그렇담 숙부가 끝내 책임져야 할 자신의 운명을 회피한 게 아닌가요? 혼잣말을 하듯 중얼거리는 혜인을 향해 더없이 한심하다는 듯 옥자고모가 말했다. 예, 사랑이 어디 책임만 갖고 되는 일이든 너 그거 아니? 사랑해선 안 될 사람을 사랑하는 고통보다 사랑해야 할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고통이 훨씬 더 크다는 것.
오빤 사랑과 책임 사이에서 너무나 엄청난 고통 속을 걸어온 사람이야. 그래서 오빠를 생각하면 마음이 아파. 산전수전을 다 겪은 사람답게 옥자 고모는 적어도 사랑에 관해서는 모를 게 없다는 투였다. 만취한 보기의 아재를 들쳐업고 집으로 데려간 후 다시 숙모의 잔치에 참여하러 오던 호영이 두 여인의 모습을 보곤 시냇가로 다가왔다. 그가 가까이 오는 양을 보자 옥자 고모가 먼저 자리를 털고 일어났다. 난 그만 갈란다. 잔치집 가서 분위기 좀 돋워야지. 옛 친구끼리 밀린 이야기나 실컷 나누렴. 옥자 고모를 목례로 배웅한 호영이 시냇가 혜인의 곁에 와 앉았다. 이나, 우메 오니까 사람 사는 것 같고 참 좋다. 우리 어디 나가 좀 걷다 올까? 괜찮겠나? 호영의 말투는 마치 어제 만나고 헤어진 사람처럼 허물없고 자연스러운 느낌이었다. 그럴까요? 그럼 잠깐 나갔다 오죠. 혜인 또한 기꺼이 응하며 한복에 슬리퍼 차림 그대로 호영을 따라 나섰다. 두 사람은 마을 어귀 아름다운 니트를 지나 읍내로 가는 좁은 논뚝길을 걸어갔다. 옛날 생각난다. 그간 잘 있었나? 네. 형유 오빠도 잘 지내셨죠? 매스컴 통해 종종 뵈었어요. 늘 가까이 느끼며 그를 잊지 않고 있어서일까. 혜인도 오랜 세월을 뛰어넘어 전혀 스스럼 없는 자신이 놀라울 정도였다. 친구놈이 방송국 PD라 어쩌다 매스컴을 타게 됐다만 오래 할 게 못 된다. 왜요? 방송을 타면 사람이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부풀려지고 유명해지고 그러다 보면 자신의 실체는 간 곳 없고 껍데기만 남기 십상이지. 자기 성찰의 기회를 갖기 힘들다 할까? 다 허황된 기라. 그의 말을 들으며 혜인은 말없이 머리를 끄덕였다. 이니는 교사가 적성에 맞나? 잘할 거다. 아니요. 할수록 힘들다는 생각이 들어요. 가르친다는 일에 점점 자신이 없어져요. 실은 저 이번에 휴직했어요. 가슴에 꽁꽁 뭉쳐있던 알 수 없는 한 덩어리의 감정이 왈칵 치밀어 오르는 느낌에 혜인은 당황했다. 왜? 무슨 일 있었드나? 염려 가득한 마음으로 다정히 물어오는 호영의 음성에 혜인은 그간 있었던 권고아의 일과 그 후 찾아온 정체 모를 우울증에 관해 모든 걸 다 털어놓았다. 호영은 혜인의 말을 경청한 후 진지한 낯빛으로 말했다. 학생 이름이 권구락했나? 그 아한테서 곧 소식이 올 기다. 기다려봐라. 사건 직후엔 억수로 부끄럽고 미안해 죽고 싶었을 끼고 시간이 좀 지나면서는 쌤이 걱정되고 마음이 쓰여 좌불안석일 끼다. 그맘때의 가난과 결핍은 자기 파멸이나 죄악으로 이어지기 마련인데 그래도 기특한 아이네. 논도랑 흐르는 물소리에 맞춰 잔잔히 이어지는 호영의 이야기는 혜인의 마음을 위무했다. 실로 오랜만에 느껴보는 안온하고 달콤한 행복이었다. 따릉따릉 좁은 논두렁을 타고 커다란 가방을 둘러맨 우편 배달부가 자전거를 몰며 그들 쪽을 향해 다가왔다.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저 혹시 우메 359번지로 오는 편지 없나요? 혜인이 꼬부랑 논두렁을 타고 호련히 나타난 우편 배달부에게로 다가가며 말을 건넸다. 우체부는 땀절은 얼굴에 반색을 해보이며 그렇잖아도 359번지로 배달되는 한 통의 편지와 한 장의 축전을 위해 지금 마을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아, 잘 됐네요. 제가 그 집 가족인데요. 이 편지를 대신 전하면 안 될까요? 아, 그럼은 그 집 할매랑은 우째되는 사이입니까? 우체부의 얼굴에 약간의 의아심이 내비쳤다. 제가 그분의 진려예요. 아, 그럼은 괜찮겠네요. 마, 그래 하이소. 부탁드립니다. 혜인의 대답에 비로소 안심한 듯 우체부는 편지와 축전을 그녀에게 전한 후
자전거를 타고 저만치로 멀어져 갔다. 우체부로부터 건너받은 2개의 편지 중 하나는 수녀가 된 제이가 숙모에게 보낸 축전이었고 다른 하나는 뜻밖에도 건구에게서 날아온 반가운 편지였다. 편지에 받아드는 혜인의 손끝이 가볍게 떨렸다. 아, 형이 오빠 말이 맞았어요. 건구로부터 온 편지예요. 한 통은 사촌 제이에게서 온 축전이네요. 일시에 확 밝아지는 혜인의 모습에 호영의 입가에도 미소가 어렸다. 그러나 제이의 축전을 읽어가는 혜인의 눈가가 붉게 물들었다. 어머니, 칠순 축하드립니다. 주님의 특별한 사랑 안에 영육간 늘 안강하시고 평안하시길. 한재희, 안젤라, 멀리서 늘 기도 올립니다. 오늘 하루만이라도 모든 것 다 잊고 행복하세요. 수도자의 길을 걷는 제이는 변해도 많이 변해 있었다. 그녀의 인도로 카톨릭에 입교한 혜인이 수녀원으로 면회 갔을 때 그 옛날 칼칼하고 성마르던 모습은 강고도 없이 제이는 너무도 평화롭고 온유한 모습이었다. 종신선언을 앞둔 제이가 혜인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언니, 절 위해 기도 좀 해주세요. 흔들리지 않게. 그때 혜인은 많이 놀랐었다. 영적 삶을 살아가는 지극한 평온 속에서도 흔들림이 있다니. 제이로부터 단 한 번도 어머니라 불리어 본 적 없는 숙모는 오늘 제이의 축전이 얼마나 큰 선물일까. 논뚝길을 나란히 걷는 호영과 혜인의 발길은 어느새 읍내에 위치한 국보이며 고향의 상징인 5층 탑을 향하고 있었다. 많은 세월의 흐름에도 탑이 안겨주는 위상과 신비로움은 변함없이 그대로여서 혜인은 가슴이 뛰었다. 그러나 그곳은 이제 더 이상 어린 시절 탑돌이를 하며 신나게 뛰놀던 곳은 아니었다. 견고한 울타리가 쳐져 몇 그루 고목만이 무성한 그네를 들이운 채 방문객을 맞을 뿐이었다. 혜인이 나무 그늘에 앉아 건구의 편지를 읽는 동안 호영은 감회에 젖은 모습으로 말없이 탑 주위를 돌았다. 혜인은 편지를 펼쳐 하얀 백지에 새긴 건구의 글을 읽어갔다. 쌤,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경상도의 작은 마을 탐리로 떠나며 붙이신 쌤의 편지를 읽곤 많이 울었습니다. 모처럼 쏟아진 제 눈물의 의미는 무엇이었을까요? 친구들로부터 쌤이 학교를 떠나셨다는 소식을 듣곤 죽을 듯이 괴롭고 힘들어 차마 울 수도 없었습니다. 그날 저는 아마 미쳤었나 봅니다. 미치지 않고서야 어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스스로 생각해도 너무 부끄럽고 황당하기만 합니다. 그런 저를 용서하시고 여전히 감싸주시는 쌤의 마음이 제 자신을 한없이 더 못나 보이게만 합니다. 그간 쌤으로부터 너무도 과분한 사랑을 받았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쌤, 부디 학교로 다시 돌아오십시오. 염치 없는 제가 쌤께 감히 이런 말씀을 드리다니. 하지만 그것만이 조금이라도 제가 사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쌤께서 이런 제 마음 꼭 받아주시리라 믿으며 무릎 꿇고 용서를 빕니다. 5층 탑 나무 그늘에 앉아 편지를 읽는 혜인의 눈에 눈물이 고여왔다. 저고리 옷고름을 들어 살짝 눈물을 닦아내는 혜인을 바라보며 호영이 다가와 곁에 앉았다. 와, 이니 영락 없는 선생님 맞네. 제자 편지 읽고 눈물 흘리고. 담배 한 개피를 꺼내 입에 물며 호영이 말했다. 이래 앉아 있으니 옛날 생각 간절하다. 내 얘기 좀 해도 되겠나? 담배에 불을 붙여 긴 연기를 뿜어내며 호영이 말을 시작했다. 40 횟수 후 몇 년간 로펌에 다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했는데 모든 일이 맘먹은 대로 안 되는 게라. 브로커를 고용하지 않아 의뢰 건수는 거의 없고 다달이 사무실 임대료며 직원들 월급은 밀리고 어느 날 그만 확 죽어버리고 싶은 마음이 들대. 어디론가 훌쩍 떠나 영영 돌아오지 말까 하는 생각에 무작정 차를 몰고 달려갔지. 근데
발길 닿은 곳이 바로 탐리였대. 희한하더라. 차를 내려 혼자 여기저길 걸어 다니는데 옛날 생각이 막 나는 기라. 인이랑 함께 갔던 과수원이랑 철교 아래 시냇가, 금성산 기슭에서 소치던 일, 그리고 수정사 갔던 일 등 참으로 많은 일들이 한꺼번에 떠올랐지. 그러면서 마음이 확 개어오는 기라. 혼자 철교 위를 올라가 기차야 오든 말든 상관 않고 걸어갔지. 만약 기차가 와서 치면 죽어뿌리고 살아남으면 우째됐든 다시 살아보는 기고. 작심을 하곤 철교 위를 마구 걸어가는데 저만 치서 빽 기차가 달려오대. 순간 죽을 힘을 다해 비상난간으로 뛰어들어 가까스로 살아난기라. 그때 문득 생각했지. 아, 내가 살고 싶었던 건 왜일까? 무엇이 나를 살고 싶게 했을까? 순간 인이 얼굴이 떠올랐지. 내게 한빛가리의 추억과 아름다움과 순수를 거저 선물해준 소중한 존재. 어딘가에 그녀가 존재하는 한 세상은 함 살아볼 만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게라. 담배 끝이 다 타들어가는 줄도 모르고 호영은 자신의 이야기를 계속했다. 추억은 세상 살아갈 힘의 원천이고 그걸 가진 사람은 복이 억수로 많다는 걸 알아야 한대. 인이도 더 이상 우울에만 빠져선 안 되고 아름다운 추억을 공유한 누군가가 있다는 걸 떠올리며 힘내거라. 안 그러면 내가 섭섭하지. 인이 네 어렸을 때 되게 귀엽고 이뻤다는 거 아나? 그가 혜인을 바라보며 포근히 웃음 지었다. 아니요, 모르겠는데요. 그거 모르면 참으로 바보돼. 그가 자리를 털고 일어나며 장난기 어린 얼굴로 말했다. 그거 아세요? 형이 오빠가 얼마나 늠름하고 멋있었는지. 혜인도 그의 말투를 흉내내며 말했다. 그가 고개를 저으며 웃었다. 그걸 모르면 참으로 바보지요. 두 사람의 웃음소리에 매미가 뚝 울음을 멈추며 날갯짓을 했다. 아, 매미가 울고 있었나. 어디선가 한 줄기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고 있다는 것도 전혀 의식하지 못했다. 느끼는 건 오직 두 사람의 마음이 한 곳으로 흐르고 교류하며 함께 한다는 것. 그뿐이었다. 혜인은 순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바로 자신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마음을 싸고 돌던 우울의 그림자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없었다. 5층 탑을 벗어나 철교 쪽을 향해 걸어가며 호영이 말했다. 내 꿈은 언젠가 탐리에 작은 도서관을 하나 짓는 거다. 그러고 우민이가 하던 찻집 같은 걸 하나 마련해 누구든 여기 오면 차 한잔 마시며 쉬어가게 하는 쪼맨하고 조용한 쉼터를 하나 마련하는 것. 그런 겐데 꼭 함 하고 싶대. 많은 걸 공짜로 준 고향에 뭔가를 보답하고 싶어서지. 뭐라 할까. 그냥 그런 마음이 돼. 정말 좋은 꿈이에요. 마음 가는 대로 헤매다가 탐리에 닿으면 이곳 도서관에서 책을 읽으며 쉬어가고 또 작은 찻집에 들려 차도 마시며 읍내의 호젓한 거리를 구경하는 거예요. 와, 멋지다. 벚꽃처럼 환히 피어나는 혜인의 미소를 바라보는 호영의 입가에도 밝은 미소가 배어났다. 질문 있어요, 형이 오빠. 근데 왜 하필 행촌동 우리 집을 사셔야 했나요? 어느 가을 우연히 옛날 동네를 갔다가 그 집에서 나오는 오빠의 모습을 봤어요. 다시 진지한 눈빛이 되며 혜인이 물었다. 그 집은 나에겐 서울의 모든 것이지. 한 뭉치의 회환과 서름과 향수와 동경, 그 모든 것. 그때 갈 데 없는 촌놈인 내가 이니 너그 집 없다면 어딜 갔겠노. 따뜻한 아랫목에 발을 묶어 쉬어가고 나의 작은 아씨들인 너그 집 자매들과 어울려 놀고 이바구하고 참 좋았었다. 변호사 일이 잘 되어 집을 살 때가 됐는데 사무실이 광화문이고 거기서 가깝기도 하지만
이왕이면 행촌동에서 살고 싶단 생각이 드는 거라. 근처에 집을 보러 다니는데 우연히 이니 너 그 집이 매물로 나온 걸 알게 되었지. 나도 참 묘한 인연이란 생각이 들긴 했대. 광화문에 오면 그 집 작은 아씨 얼굴이라도 한 번 더 볼까 싶어 괜스레 행촌동 언덕을 오르내리던 일을 잊을 수 없었던 거지. 회오의 빛 가득한 호영의 검은 눈동자에 잠깐 물기가 어렸다간 사라졌다. 건구락했제. 그 애에게 내가 장학금을 좀 줄까 싶은데 이니 생각은 어떻노? 혜인의 놀라워하는 얼굴을 바라보며 호영이 말했다. 내가 어렵게 살아와 아는데 그땐 누가 좀에만 도와줘도 큰 힘이 된대. 건너갈 징검다리를 놔주는 거지. 고마워요 형이 오빠. 마음 가득 벅찬 감정이 차올라와 혜인은 미처 말을 잇지 못했다. 여름 하루는 길었다. 해는 아직 한 뼘이나 남아 있었으나 해맑던 하늘엔 점차 해걸음의 기운이 깔리고 있었다. 철교 위에 올라 뜨겁게 달궈진 철로에 길을 대고 기차의 울림을 점검하는 호영의 모습은 어린 시절의 모습 그대로라 혜인은 웃음을 터뜨렸다. 여기 침목은 모두 43개. 그라고 이어서 딱 20개를 걸어가면 저기 가운데 비상계단이 보이제. 그러니 빨리 걸으면 한 2분 정도 걸린다고 보면 된대. 시간은 충분하고 안전하다. 자, 내 따라온나. 서슴없는 호영의 말에 혜인이 철교 위에 조심스레 발을 내딛었다. 맑은 시내가 졸졸 흐르는 아래를 보니 조금 어지러울 뿐 두려움 같은 건 없었다. 호영이 손을 내밀어 그녀의 손을 꼭 잡아주었다. 마음이 편안하고 아득하여 끝까지 갈 수 있을 듯한 용기가 치솟았다. 살아가다 때론 번지점프 같은 아찔하고도 위험천만의 스릴을 즐기고 싶은 욕구가 일기도 하는 것. 혜인은 한 발, 두 발, 사뿐히 철교의 뜨거운 침묵을 밟아갔다. 후끈 날아오는 여름 냄새는 더없이 황홀했고 그 여름 산딸기에 홀려 철교를 건너던 날 호영의 긴급구조가 생각났다. 그의 품에 안겨 울음을 터뜨리던 그 좁다란 비상 난간이 팔 하나의 거리만큼이나 가까워졌다고 느낀 순간이었다. 휙 한 줄기 광풍과 함께 쿨렁쿨렁 열차가 다가오는 진동이 느껴졌다. 분명히 열차가 다가오는 기척이었다. 와락 공포가 밀려오며 온몸이 굳어졌다. 아, 이나, 기차 온다. 퍼뜩 뛰지. 호영이 혜인의 팔을 낚고채며 난간을 향해 돌진했다. 그들이 좁은 비상난간에 가까스로 발을 딛는 순간 꽥 거대한 물체가 덮치듯 쾌속의 열차가 순식간에 그들의 몸을 스치고 지나갔다. 날아갈 듯한 회오리와 굉음 속 좁은 난간에 몸을 피해 온전히 하나 된 두 사람은 가쁜 숨을 몰아쉬며 한참이나 떨어질 줄 몰랐다. 기차는 삑 기적을 울리며 산모롱이를 돌아 꼬리를 감추며 멀어져 갔다. 저녁 이내 깔리기 시작하는 금성산의 신비스런 형상이 특유의 보랏빛 미소로 오래오래 그들을 지켜보았다. 어디선가 불어온 서늘한 저녁바람이 철교 위 그들을 훑고 지나갔다. 길게 뻗은 산등성이 서쪽 언저리가 점차 엷은 연시빛으로 물들더니 먼 산이 비로소 붉은 가슴을 열고 울음을 울기 시작했다. 외롭고 고된 생을 온몸으로 견디며 살아온 한 여인을 위무하듯 노을은 유독 찬연한 빛으로 타올랐다. 마을로부터 둥둥 아련한 북소리가 들려왔다. 오늘은 숙모의 날. 평생 주어진 자신의 임무를 다하며 묵묵히 살아온 의연한 한 여인을 위해 하늘도 들녘도 산들도 가슴을 활짝 열고 그녀를 위해 아름답고 장엄한 하모니를 연주했다. 경건하고 엄숙한 먼 산울음이 하늘을 아득히 감싸오는 풍요한 축제의 밤. 마을은 이제 막 밤의 새로운 축제를 준비하고 있었다.